지우야, 이 사진 진짜 잘 나왔다. 남편 정재훈이 제 얼굴을 정면으로 찍으며 웃었습니다. 나중에 쓸 일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이 집에 망조가 들었어. 당장 꺼져. 저는 흔들렸습니다. 재훈 씨, 나 손발이 자꾸 이상해. 감각이 없어. 정재훈은 제 손을 꼭 쥐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걱정 마. 보험은 완벽하게 해뒀어. 넌 그냥 쉬면 돼. 저는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바닥이 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재훈이 휴대폰 화면을 가리며 웃는데 그 화면 속에 검은 블라우스를 입고 무표정하게 정면을 응시하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영정사진처럼요.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마시려던 물컵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이 제 발목을 스쳤지만 저는 아픔도 느끼지 못했어요. 숨이 얕아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누가 저를 죽이려 하는지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정재훈은 제 곁에서 약을 챙겨주고 잠든 저를 이불로 덮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가방 속에서 제 이름으로 가입된 사망 특약 서류 3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집 밖으로 내몰던 시어머니 박정혜. 그 서늘했던 눈빛.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이 집에서 나가야 내가 산다.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가장 다정했던 남편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잔인해 보였던 시어머니였을까요?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공개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됩니다.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우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하루에 서너 분의 어르신 댁을 돌며 욕창이 생기기 전에 살을 뒤집어드리고 드시다 남긴 약봉지 속 알약수를 세는 일을 합니다. 저는 남의 아픈 구석은 누구보다 잘 찾아냈습니다. 정작 제 발등이 썩어가는 건 몰랐으면서요. 제 남편 정재훈은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퇴근해 현관문을 열면 정재훈은 이미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제 발을 씻겨줬습니다. 지우야, 오늘도 고생했어. 이 손으로 남 다 살리고 다니잖아. 매일 아침엔 노란 영양제를 손바닥에 올려 제 입에 직접 넣어줬어요. 저는 그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전부구나.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기억이 자꾸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저에게 정재훈이 말했습니다. 지우야, 너 오늘 가스불 안 끄고 나갔더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재훈의 표정이 너무 슬펐어요. 마치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눈가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끈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정재훈이 보여준 사진 속 밸브는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비참했습니다. 남의 건강을 살피는 일을 하면서 정작 제 정신 하나 건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제 기억을 지웠습니다. 며칠 뒤엔 제 휴대폰이 사라졌어요. 지우야, 내가 요즘 친구들한테 이상한 말을 자꾸 보내더라고. 오해 생길까봐 내가 당분간 관리할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런 저를 가장 괴롭힌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느 저녁 정재훈이 정성껏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 막 숟가락을 들려던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이 재수 없는 것사. 나가서 사 먹든 굶어 죽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는 통곡했습니다. 아픈 아내를 위해 남편이 차려준 밥상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마시려던 컵을 빼서 화분에 들이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다 억누르는 것처럼.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소리만 질렀습니다. 꽃도 시드는 판에
내가 이걸 왜 마셔? 당장 이 집에서 꺼져! 그때 저는 그 떨리는 입술의 의미를 잊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선 정재훈이 누군가와 전화로 사망보험 상담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포크를 쥐었는데 자꾸만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어요. 발을 씻으려고 뜨거운 물에 담갔는데 온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인 제가 이 증상의 이름을 몰랐을 리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제가 미쳐가는 걸까요? 아니면 이 집이 저를 천천히 삼키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정재훈은 웃으며 제 정면 얼굴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집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느 날 아침 현관문을 열려다가 손이 멈췄어요. 나가도 되는 걸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제가 이미 갇혀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정재훈은 제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내가 요즘 이상한 연락을 자꾸 보낸다니까. 나중에 내가 더 창피하기 전에 내가 관리하는 거야. 저는 반박하지 못했어요. 제 기억을 믿지 못했으니까요. 요양보호사 일도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정재훈이 제 담당 케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를 했더군요.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서요. 당분간 출근이 어렵습니다. 저는 그 통화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쓰러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재훈의 목소리는 너무 걱정스럽고 너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지우야, 어제 계단에서 휘청인 거 기억해? 내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알아? 저는 계단에서 휘청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정재훈이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 제 확신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정재훈은 매일 아침 알약을 쥐어줬어요. 작고 노란 알약이었는데 처음 보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비타민이야. 지우야, 이것도 못 믿어? 내가 얼마나 내 건강 걱정하는 줄 알아? 정재훈의 눈이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흔들렸어요. 저는 입을 다물고 알약을 삼켰습니다. 그 약을 먹고 나면 머릿속에 축축한 손뭉치가 가득 찬 것처럼 무거웠고 눈꺼풀은 천근이나 되는 것처럼 자꾸만 내려앉았습니다. 생각이 잘 이어지지 않았어요. 문장을 시작하면 끝을 잃어버렸고 어르신 얼굴이 떠오르면 이름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치매 초기 증상을 수백 번 봐온 저였는데 제 머릿속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것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거실에서 정재훈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고객님. 배우자 사망 특약은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사고든 질병이든 보장이 확실하거든요. 저는 방문에 등을 기대고 침착하게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업무 전화겠지 생각하려 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니까요. 그런데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등줄기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잠시 뒤 방으로 들어온 정재훈이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어요. 지우야, 너 몸 약하잖아. 혹시나 없어도 내가 고생 안 하려면 보험 제대로 들어놔야 해.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엔 그 말이 달랐습니다. 다정함의 껍데기 안에 칼날이 들어있는 것처럼 듣는 내내 어딘가를 베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험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꺼내는 게 정상인가? 그 생각을 저는 서둘러 눌러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내쫓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나왔더니 제 옷가지가 현관 밖에 쌓여 있었습니다. 가방도 함께요. 이 집 망조든 물건들 다 치워! 너 같은 건 이 집 귀신도 못 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고 가슴 안쪽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침마다 챙겨 먹던 비타민 통을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에 쏟아붓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이러세요? 어머님 왜? 저는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씩씩거리는 숨결 사이로 욕이 터져나왔고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아 끌며 현관을 향해 발악했습니다. 그 소동 속에서 정재훈이 달려왔어요. 저는 살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재훈은 시어머니 앞에 서서 저를 감싸는 척 팔을 벌리면서 눈은 시어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짧은 눈맞춤이었어요. 눈빛 하나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찰나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걸 본 건 저뿐이었을 겁니다. 주말이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이 왔어요. 저는 차라도 내드리려고 부엌에 섰는데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아주버님이 서류를 펼치고 있었어요. 정재훈과 나란히 앉아 뭔가를 짚어가며 이야기하는데 제 이름이 들렸습니다. 한주 명의로.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데 정작 몸은 얼어붙어서 숟가락 하나 들지 못했어요. 부엌 타일 위에 두 발이 뿌리 내린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형님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모른 척 컵을 닦았습니다. 형님은 제 옆에 서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내가 여기 계속 있는 건 미련한 짓이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님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시처럼 들렸어요. 나가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형님의 목소리가 너무 낮았습니다. 누군가 들을까봐 숨죽여 속삭이는 것처럼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훈 씨, 나 정말 아픈 거 맞아? 당신이 챙겨주는 약 먹고 나서부터 더 이상해진 것 같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에어컨도 켜지 않았는데 갑자기 서늘해진 것 같았어요. 정재훈의 얼굴에서 다정함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빠르게요. 웃음도 걱정스러운 눈빛도 부드러운 목소리도 순식간에 전부 꺼졌습니다. 불을 끄듯이요. 정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고함보다 무서웠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는데 가슴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얕게, 짧게 계속 끊어졌어요. 지우야, 너 정말 많이 아프구나. 이제 헛것까지 보이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다정한 척조차 하지 않는 목소리요. 정재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주방에 서서 가위를 집었다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잠시 뒤 정재훈이 다시 나왔습니다. 주방을 한번 훑어보더니 제 가방을 열어 안쪽 주머니를 뒤졌어요. 작은 과도 하나를 꺼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소리 하나 나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마치 전에도 해본 것처럼요. 정재훈은 다시 다정한 얼굴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지우야, 얼른 자. 내일은 좀 나아질 거야.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눈을 감으면 정재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정함이 꺼지던 그 순간의 얼굴이요. 순식간에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칸, 두 칸, 난간을 잡으려 했는데 손끝이 허공을 스쳤어요.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접히는 걸 눈으로 봤는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뇌가 명령을 내리는데 몸이 듣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수백 번 봐온 증상이었어요. 근육과 신경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 그게 제 몸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계단 모서리가 오른쪽 무릎을 찍었어요. 뼈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퍽 하는 소리요. 그리고 굴렀어요. 등이 먼저 닿았고 어깨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머리가 타일을 쳤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사라졌다가 돌아왔어요. 저는 바닥에 엎어진 채 숨을 쉬려 했습니다. 가슴이 눌린 것 같았어요.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타일이 차가웠어요. 뺨에 닿는 그 차가움만 느껴졌습니다.
입안에서 피 맛이 났어요. 혀가 어딘가에 닿았는데 뜨거웠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 올렸어요. 정재훈이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어요. 제발 이라고 말하려 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벌어졌는데 공기만 새어나왔어요. 정재훈은 뒷짐을 진 채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분노도 없었고 놀람도 없었고 미안함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냥 봤어요. 계산하듯이 봤습니다. 저는 팔을 짚고 일어나려 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팔꿈치가 미끄러졌어요. 다시 얼굴이 타일에 닿았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찰칵.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재훈이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어요. 각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더 잘 나오게, 더 선명하게. 찰칵,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조용한 복도를 채웠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손끝으로 타일을 긁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말이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소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의 통증보다 머리가 울리는 것보다 셔터 소리가 더 아팠어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계단 아래 쓰러진 저를 보자마자 멈췄어요. 시어머니는 정재훈에게 달려들었어요. 손바닥이 정재훈의 뺨을 가로질렀습니다. 파열음이 복도에 울렸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저는 그 목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저를 내쫓을 때의 그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창자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절규였어요. 내가 사람이냐? 내 마누라가 죽어가는 꼴을 사진으로 찍어? 정재훈은 뺨을 맞고도 뒤로 물러섰을 뿐이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정재훈을 밀치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마른 뼈에 얇은 살이 덮인 손이요. 그런데 따뜻했어요. 저는 그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언제 온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는데 그 위로 새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 냄새가 났어요. 오래 울어온 사람의 냄새요. 시어머니는 저를 부축했습니다. 힘이 세지 않았어요. 저보다 훨씬 작은 몸이었는데 그 작은 몸으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가! 제발 가라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여기서 죽고 싶어?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 속에 공포가 있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한 미움이 아니었어요. 저를 잃을까봐 두려운 공포, 그리고 미안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밀쳤어요. 세게요. 복도로 밀려난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는 것 같은데 죽여지지 않는 그런 울음이었어요. 저는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 울음을 들으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울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른쪽을 봤어요. 왼쪽을 봤습니다. 정면을 피했어요. 그래도 보였습니다. 뺨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타일 먼지와 엉겨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아직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공허했어요.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저였는데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미세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층수 표시판에 붉은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7, 6, 9. 저는 그 숫자를 보다가 가방을 열었어요.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간 건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부축하던 그 순간 마른 손으로 쑤셔 넣었겠지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종이를 펼쳤어요. 4, 3,
첫 번째 종이였습니다. 제 이름이 있었어요. 한지우,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수익자, 정재훈. 가입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정재훈이 결혼한 지 2달 뒤였어요. 두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청구 예정사고 유형, 낙상사고, 욕실 전도, 계단 실족. 저는 그 단어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계단 실족. 오늘. 제가 오늘 계단에서 굴렀습니다. 정재훈은 옆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2, 1.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어요. 저는 세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성분 분석표였어요. 제가 매일 아침 먹던 노란 알약의 성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성분명을 읽었어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수백 번 봐온 이름이었습니다. 장기 복용 시 말초신경을 손상시키는 성분, 손끝 감각 소실, 다리 근력 저하, 균형 감각 마비. 저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어요. 포크가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던 날,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 온도가 느껴지지 않던 날, 계단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던 오늘. 전부였습니다. 전부 이 알약 때문이었어요. 저는 분석표 아래에 적힌 메모를 봤습니다. 형님의 글씨였어요. 저는 형님의 글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형님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봉투를 쥐어주고 돌아섰어요. 저는 그게 무시인 줄 알았습니다. 형님도 저를 내쫓으려는 줄 알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피떡이 된 얼굴이 종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저였습니다. 살아있는 저였어요. 저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뺨으로 흘렀습니다. 상처난 무릎을 때렸어요. 따가웠습니다. 그런데 느껴졌어요. 느껴진다는 게 좋았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어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상을 엎던 날, 제가 숟가락을 들려던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밥상 위에 음식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물컵을 빼앗던 날, 뺏으면서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재훈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 대신 컵을 던진 거였습니다. 비타민 통을 변기에 쏟던 날, 그건 비타민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집 밖으로 내몰던 모든 날들, 그건 미움이 아니었어요. 정재훈의 눈을 피해 제 귀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저는 빗속에 멈춰 섰어요. 빗물이 뺨에 말라붙은 피를 씻어냈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런데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가스라이팅이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재훈이 심어놓은 말들. 너는 약하다. 너는 자꾸 깜빡한다. 너는 나 없으면 안 된다. 그 말들이 빗물에 녹아 발밑으로 흘러갔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귀 안쪽에서 들렸어요. 지우야, 이겨야 한다.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번 들렸습니다. 3번 들렸어요. 들을수록 선명해졌습니다. 이건 환청이 아니었어요. 저를 살리려 했던 사람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심장 안쪽에 새겼어요. 정재훈이 설계한 지우는 오늘 계단에서 죽었습니다. 약에 절어 감각을 잃고 기억을 의심하며 스스로를 미쳐가는 사람이라 믿던 그 지우는 오늘 바닥에 처박혔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정재훈은 지금쯤 그 사진들을 들여다보고 있겠지요. 각도를 고르고 보험사 연락처를 찾고 다음 단계를 설계하고 있겠지요. 저도 설계하겠습니다. 정재훈, 당신이 저를 가르쳐 줬어요. 설계는 치밀해야 한다는 걸, 증거는 미리 모아야 한다는 걸, 그리고 다정한 얼굴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요.
저는 종이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요. 빗속에 서서 아파트를 올려다봤어요. 불이 켜진 창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비를 맞고 걸었죠.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분명했어요. 형님 집이었죠. 형님이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던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 집 문을 두드리자 곧 열렸어요. 형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를 안으로 들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줬어요. 저는 두 손으로 잔을 감쌌습니다. 손이 떨려 잔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힘을 줘 꼭 감쌌습니다. 형님이 앉았습니다. 지우야, 정재훈한테 전처가 있었어.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3년 전이야. 그 사람도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어. 계단에서 굴렀고 욕실에서 쓰러졌어.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사고사로 처리됐어. 보험금은 정재훈이 받았고 방안이 조용했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형님의 눈이 흔들렸어요. 엄마가 먼저 알아채셨어. 재훈이가 결혼 전에 보험 서류를 들고 온 날 엄마가 그걸 봤거든. 이름이 비어 있었어. 배우자 이름 칸이. 저는 시어머니가 밥상을 엎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을요. 엄마가 나한테 연락하셨어. 재훈이 몰라. 내가 준호 씨한테 부탁했고 준호 씨가 알약 성분을 약사한테 의뢰했어. 형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준호 씨는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분석표가 나오고 나서는 달라졌어. 저는 형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왜 직접 말 안 했어요? 형님은 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어요. 재훈이가 눈치채면 더 빨리 움직이거든. 재훈이는 모르는 척할 때가 제일 위험해.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다정한 얼굴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형님에게서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뒤 정재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요. 정재훈은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요즘 정신이 많이 불안정했거든요. 목소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이웃은 안타까워했다고요. 정재훈은 경찰서에도 갔습니다. 신고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정신질환 의심, 돌발 가출.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입술이 굳었습니다. 정신질환. 정재훈이 몇 달에 걸쳐 저를 만들어 온 이름이었어요. 경찰이 집을 방문했을 때 정재훈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잠겼다고요. 그런데 형님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형님이 집에 들렀을 때 정재훈의 방불이 켜졌어요. 정재훈은 제 옷가지를 박스에 담고 있었어요. 서두르는 손놀림이었다고요. 베란다에는 작은 화로에서 연기가 올라왔어요. 형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눈앞에 그렸어요. 정재훈이 불꽃을 바라보며 보험금 액수를 계산하는 모습을요. 그 얼굴은 슬프지 않았을 겁니다. 다정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얼굴이었을 겁니다. 저는 형님의 집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그 사흘 동안 움직였어요. 먼저 정재훈의 휴대폰 번호로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익명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텅 빈 계단이요. 정재훈이 저를 찍던 바로 그 각도였어요. 같은 층, 같은 모서리, 같은 조명이었습니다. 사람만 없었어요. 아무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진만 보냈어요. 형님에게 들었습니다. 정재훈이 그 사진을 받고 한참 멍하니 서 있었다고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다 멈췄다고 했습니다. 2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고요. 저는 그걸 듣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노란 알약이었습니다. 정재훈이 제게 매일 먹이던 그 알약이요. 형님을 통해 빈 알약 케이스를 구했습니다. 똑같이 생긴 것으로요. 그 안에는 비타민을 넣었어요.
무해한 것들로요. 형님께 부탁해서 그것을 정재훈의 커피잔 옆에 몰래 두었습니다. 정재훈이 출근 준비를 하다 그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잔을 떨어뜨렸다고요. 박살난 잔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소리를 썼어요. 정재훈이 잠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였어요. 그 시간에 정재훈이 자주 쓰던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했습니다. 형님이 옆집 코드를 잠깐 빌려줬어요. 제가 즐겨 쓰던 향수를 커튼에 뿌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벨소리를 틀었어요. 정재훈이 저장해둔 제 번호 벨소리요. 30초였습니다. 형님에게 들었어요. 정재훈이 거실불을 켰다고 했습니다. 방방마다 돌아다녔다고요.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 커튼에서 향수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정재훈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어요. 저는 정재훈이 시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말을 형님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사라진 뒤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다고요. 어머니가 지우 내보낸 거잖아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형님과 함께 시어머니 방에 작은 스피커를 설치했어요.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정재훈이 다시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다 망쳐놨어. 제가 얼마나 공들였는지 알아요? 저는 그 순간 스피커를 켰습니다. 정재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제가 몰래 녹음해뒀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야, 너 요즘 자꾸 멍해진다니까. 기억 못하지? 내가 없으면 내가 어떡해. 너 정말 많이 아프구나. 이제 헛것까지 보이니? 정재훈의 목소리가 정재훈의 귀에 꽂혔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였는데, 자신이 한 말이었는데, 정재훈은 굳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재훈아, 너 요즘 좀 이상해. 자꾸 헛것이 들리나 봐. 제가 그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거였어요. 형님에게 들었습니다. 정재훈이 스피커를 찾아 방안을 뒤졌다고요. 결국 찾지 못했어요. 스피커는 시어머니 화분 속에 있었거든요. 정재훈은 거실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고요. 저는 그 장면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가 있었거든요. 정재훈이 보험사에 연락했습니다. 형님을 통해 알았어요. 정재훈은 제 사망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시신이 없어도 가능한지를요. 저는 그 사실을 듣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쑤셔 넣어줬던 종이들이요. 그리고 제가 사흘 동안 모은 것들을 더했어요. 정재훈의 통화 녹음, 알약 성분 분석표, 전처의 사망 관련 기사, 보험 청구 서류 사본. 저는 그것들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에게 건넸어요. 아주버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봉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정재훈이 보험사 직원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카페였습니다. 정재훈이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았다고 해요.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들어온 건 경찰이었습니다. 2명이었어요. 정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누가 신고했는지 아십니까? 정재훈은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고자는 3명이었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형님의 집에서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하나 더 꺼냈어요. 정재훈이 저를 설계했다면 저는 정재훈의 끝을 설계했습니다. 사냥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경찰이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저는 형님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아파트 복도 끝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앞치마였습니다. 정재훈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꽃무늬 앞치마였습니다. 제가 결혼 선물로 받아 한 번도 쓰지 않던 것이었어요. 정재훈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인자한 미소였어요. 아이고, 형사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는 차 안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찰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형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이 먼저 내렸습니다. 저는 혼자 차 안에서 거실을 봤어요.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탁자 위에 전단지가 있었어요. 아내를 찾습니다. 라고 적힌 것들이었습니다. 제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몇 달 전 정재훈이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정면 사진이요. 그 옆에 약봉지가 있었어요. 여러 개였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지우, 복용 필수, 하루 2번. 경찰 중 한 명이 그것을 봤습니다. 정재훈이 말했어요. 아내가 약을 꼭 챙겨 먹어야 해서요. 못 먹으면 또 이상해지거든요.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눈물을 훔쳤습니다. 손등으로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입모양이 보였어요. 지극정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이 떨렸어요. 저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형님이 앞장섰어요. 현관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정재훈이 돌아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정재훈이 움직였어요.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려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정재훈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귀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어디 갔었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속삭이는 목소리였어요. 경찰이 듣기 좋은 크기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정재훈의 가슴을 밀었어요. 나요. 정재훈이 물러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경찰에게 내밀었어요. 이것 보세요. 보험 서류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사망 특약이 3건이에요. 이 사람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경찰이 봉투를 받았어요. 정재훈을 봤습니다. 저도 정재훈을 봤어요. 눈물이 거쳤습니다. 표정이 변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걱정스러운 얼굴이 됐습니다. 정재훈이 경찰에게 말했어요. 형사님, 제 아내가 저러는 게 처음이 아니에요. 전에도 제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믿었거든요.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제발 아내 좀 도와주세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거부해서. 저는 입을 열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정신과에 간 적 없어요. 정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슬프게요. 정재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비된 것들이었어요. 차분하게 순서대로 꺼냈습니다. 첫 번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었어요. 제 이름이었습니다. 날짜가 있었어요. 도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치의 소견서였어요. 환자 한지우는 일상적인 사물과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변인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증상을 반복적으로 보임.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현기증이 났습니다. 아주버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성분 분석표를 꺼냈습니다. 이 알약입니다. 정재훈 씨가 매일 아내에게 먹인 것이에요. 신경계 손상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훈이 분석표를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것이었어요. 아, 이 영양제요? 정재훈이 경찰을 봤습니다. 이건 지우 근육 마비 방지하려고 제가 특별히 조제 부탁한 거예요. 지우가 최근에 다리 감각이 없어진다고 해서 한의원에 부탁했거든요. 오해가 있었나 보네요. 그리고 아주버님을 봤어요. 매영, 이거 어디서 분석 의뢰하셨어요? 혹시 검증된 기관인가요? 아주버님이 굳었습니다. 약사계인 의뢰였어요. 공인된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정재훈이 또 서류를 꺼냈어요. 같은 알약에 대한 성분표였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었어요. 일반 영양 성분만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두 서류를 번갈아 봤어요. 저는 그 시선이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아주버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재훈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들고 올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반대 서리를 미리 만들어뒀던 겁니다. 정재훈이 시어머니 쪽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한쪽에 서 있었어요. 정재훈이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사실 저도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데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어머니가 요즘 좀 그러세요. 치매 초기라서 자꾸 저를 음해하시거든요. 본인은 맞는 말이라고 믿으시는 것 같은데 주변이 다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나쁜 놈아. 정재훈이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저러세요. 항상. 경찰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빨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재훈이 형님을 봤어요. 형님도 사실 저한테 감정이 좀 있으세요. 재산 문제로 오래 갈등이 있었거든요. 제가 형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있어서 형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정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더 안타깝죠. 경찰이 형님을 봤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반박을 했는데 반박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재훈이 말을 하면 할수록 시어머니는 흥분한 노인이 됐고 형님은 감정적인 친척이 됐습니다. 아주버님은 이미 조사 대상이 됐어요. 저는 우리 중 아무도 멀쩡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재훈만 차분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약봉지를 준비하고 전단지를 붙여두고 가장 걱정하는 남편으로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챙겼어요. 일단 양쪽 다 진술서 작성해 주시고요. 추가 조사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형님 차 안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다 멈췄습니다. 한동안 핸들을 잡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불빛이 보였어요. 정재훈의 집 창문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안에서 정재훈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잡았다고 생각했던 칼자루가 손에서 미끄러진 느낌이었습니다. 형님이 말했어요. 아주버님 회사에서 연락 왔어. 내일 소명 자료 제출하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번호가 없었습니다. 지우야. 내 설계는 너보다 항상 세수 앞이야. 저는 그 문자를 봤어요.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 메모장을 열었어요. 정재훈의 세수 앞이라면 저는 내수 앞으로 가면 됩니다. 배우가 있다면 배우를 찾으면 돼요. 설계자의 설계자까지요. 저는 혼자 움직였습니다. 형님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전처의 친정어머니를 찾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아주버님이 예전에 흘렸던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전처가 경기도 어딘가 출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재훈의 예전 직장 동료가 SNS에 올린 사진을 뒤졌어요.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하객 중 한 명의 얼굴이 반복됐어요. 나이 든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찾았어요. 전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연락처를 구했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끊었어요. 두 번째도 끊었습니다. 세 번째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 정재훈의 지금 아내예요. 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주소를 받았습니다. 집은 작았어요. 마당에 화분이 많았습니다. 전처 친정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를 내줬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전처 친정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손에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딸이 죽기 2달 전에 이걸 저한테 맡겼어요. 상자를 열었어요. 편지가 있었습니다. 낡은 휴대폰이 있었어요. 경찰한테 가져갔더니 사고사로 처리됐다고 돌려줬어요. 저는 편지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편지는 정재훈에게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신인이 없었어요. 그냥 메모였습니다. 재훈이 아닌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재훈한테 뭔가를 시키는 것 같다. 라고요. 재훈이 내 약을 바꿔치기 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이었어요. 그 사람 목소리는 들었는데 이름을 모른다. 저는 그 줄에서 멈췄습니다. 정재훈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어요. 전처 때도 그랬습니다. 저 때도 그랬겠지요. 휴대폰을 켰어요. 배터리가 없었습니다. 충전기를 빌렸어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지워진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어요. 번호만 있었습니다. 내용은 3글자였어요. 준비됐나? 저는 그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형님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갔어요. 정재훈이 있는 집이요. 형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정재훈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지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정했어요.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에 있을게요. 정재훈이 다가왔어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가 여기 있어야지.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재훈이 노란 알약을 내밀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채 저를 봤습니다. 그 슬픈 눈으로요. 저는 알약을 받았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정재훈이 보고 있었어요. 저는 삼키는 신용을 했습니다. 혀 밑이었어요. 알약이 혀 밑에 있었습니다. 정재훈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다정해졌습니다. 잘 먹었어. 이제 좀 나아질 거야.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우야, 나만 믿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어요. 혀 밑에서 알약을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알약을 변기에 버렸습니다. 물을 내렸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정재훈이 잠든 뒤였어요.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정재훈은 서재를 잠그지 않았어요. 제가 무너졌다고 믿었으니까요. 노란 알약을 매일 먹는다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가 있었어요. 비밀번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재훈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그게 비밀번호인 게 우습게 느껴졌어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메신저가 있었어요. 일반 메신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앱이었어요. 아이콘이 없었습니다. 그냥 검은 화면이었어요. 저는 그 앱을 열었습니다. 대화 내역이 있었어요. 상대방 이름이 없었습니다. 숫자였어요. 저는 대화를 읽었습니다. 위에서부터가 아니었어요. 아래서부터 읽었습니다. 최근 것부터요.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위에는 이랬습니다. 진료 기록 추가로 2건 더 만들어뒀다. 그 위에는요. 이번엔 실수하지 마. 전처 때처럼 질질 끌면 안 돼.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전처 때처럼 정재훈이 지시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함께 설계한 겁니다. 저는 더 위로 스크롤했어요. 오래된 대화였습니다. 날짜를 봤어요. 정재훈과 제가 처음 만나기 2달 전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다음 대상 찾았어? 그리고 정재훈의 답이었습니다. 응. 이번엔 요양보호사야. 직업 특성상 신뢰도 높고 고립시키기 쉬워.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저였어요. 처음부터 저를 골랐던 겁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처음 만난 날도, 첫 번째 데이트도, 프로포즈도 전부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로 된 상대방 이름을 메모했어요. 그리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숨을 골랐어요. 정재훈의 방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재훈은 장기판 위의 말이었어요. 말을 움직이는 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찾아야 했어요. 아주버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새벽이었어요. 형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아주버님 회사에서 최종 통보가 왔다고 했어요. 소명 자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지우 씨, 나 포기 안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재훈 금융거래 내역 구하려고 했는데 정식으로는 안 돼요. 영장 없이는 못 봐요. 잠시 멈췄어요. 비정식으로 구하면 내가 더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주버님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아주버님 하지 마세요. 이미 시작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찾았다고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공원이었어요. 벤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재훈이 방 장판 밑이다.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노트였습니다. 정재훈의 글씨였어요. 날짜와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투약 시작일, 증상 발현 예상 시기, 보험금 청구 가능 날짜. 저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전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같은 형식의 표가 있었어요. 투약 시작일, 증상 발현, 사고 예상일. 사고 예상일 옆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실제 사망일과 사흘 차이였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찾으셨잖아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재훈이 서재에 있었어요. 저는 복도에서 문틈으로 봤습니다. 정재훈이 검은 화면의 메신저를 열었어요.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잠시 뒤 답이 왔어요. 정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봤습니다. 다정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마침내 다 됐다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복도에서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들어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메신저 캡처를 꺼냈습니다. 전처 친정어머니에게서 받은 번호를 꺼냈어요. 3가지가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봤어요. 정재훈을 만든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이제 마지막 단추를 누르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탁자 위의 것들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재훈 씨, 당신을 만든 그 괴물까지 내가 같이 묻어줄게.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정재훈이 보는 앞에서요. 노란 알약을 삼킨 척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벽을 짚으며 천천히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재훈이 따라왔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난간이 가까워졌어요.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이제 편해지자. 손이 제 등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정재훈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눈을 마주쳤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차갑게 말했어요. 정재훈의 얼굴에서 다정함이 꺼졌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었어요. 정재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숫자였어요. 처리했나? 저는 정재훈의 눈을 보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 차례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경찰이 함께였어요. 정재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의 정체는 전직 보험조사관이었어요. 수십 건의 보험 사기를 설계하고 법망을 뚫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정재훈은 처음부터 그 손 위의 말이었어요. 두 사람은 같은 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정재훈 앞에 섰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이었어요.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 이제 당신이 아픈 거예요. 정재훈이 저를 봤어요. 평생 아무도 믿지 못하는 지옥에서 살게 될 거예요. 정재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들렸어요. 정재훈 본인의 목소리가요. 너 자꾸 멍해진다니까. 기억 못하지?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 목소리들이 정재훈의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정재훈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경찰이 이끌고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상을 차렸어요. 형님이 앉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앉았어요. 저도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밥상 없지 않으셔도 돼요.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어르신 댁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요양보호사로 돌아왔어요. 저를 살린 건 다정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잔인할 만큼 정직한 진실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엎어진 밥상이었고, 형님의 낮은 속삭임이었고, 아주버님의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됐으면 합니다.